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이 절기상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인데요. 매년 여름 찜통 더위에 시달리면서 이른바 처서 매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올해는 지금 처서가 제 역할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됐고요.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올라서 매우 무덥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말복만 지나면 시원해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처서 매직도 예전엔 그랬지 하는 그런 회상의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분간 더 이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나다윤 씨. 네, 현재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으로 대부분의 정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노선들은 오늘 오전 6시 때부터 정체가 빠르게 시작됐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길게 밀리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먼저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의 총 정체 길이 35km 가운데 경기권에서만 20km의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이 정체는 서창과 부곡, 용인과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 5km 안팎씩 살펴지고요. 강원권에선 원주부터 새말까지 한 번에 12km 구간이나 길게 밀립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먼저 월문 1터널부터 서종까지 길게 막혔다가 이어 강원권 진입해 홍천 휴게소부터 화촌 9터널까지 4km 구간, 이후로도 내촌 부근에서 차 간격을 좁히겠습니다. 52번 광주 원주선 원주 쪽은 정체 길이 자체는 짧지만 초월과 대신 부근에서 속도감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으로 내려가는 노선들은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먼저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이용하신다면 옥산과 천안 분기점 부근의 정체가 10km가량만 나타나고요. 끝으로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충남 지역인 서산 부근에서 2km 구간 막히는데 경기권 진입해선 팔탄 분기점과 안산 분기점 등 분기점을 중심으로만 짧은 구간씩 속도를 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뉴스펀치 1, 2, 3입니다. KBS 이윤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펀치 뭡니까? 네, 첫 번째 국민의힘 전당대회 반탄파의 결선 진출입니다. 네, 어제 열렸죠, 전당대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1, 2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한 후보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 모두 반탄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분류됐던 후보들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구도가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 그리고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 이렇게 두 경쟁 구도로 치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탄핵 찬성파 반대파에서 각각 한 명이 이 결선 투표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계속 탄핵 반대파 쪽에 좀 힘이 실리면서 탄핵 반대파 2명이 결선 투표에 올라가거나 어떤 쪽에 이제 결론이 날지 관심사였습니다. 예. 다만 이제 비교적으로 약세였던 이 탄핵 찬성파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의 단일화가 결과적으로 무산되면서 이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결선에 진출할 거란 예측이 우세했고요. 여러분이 이견은 없었습니다.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에 올라가게 됐고요. 각각 몇 퍼센트 얻었는지는 공개가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는 26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당대표를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결선 발표 직후에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두 후보가 내놓은 메시지가 좀 결이 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결을 강조를 했거든요. 이재명 독재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때에 우리끼리 분열하면 되겠냐. 저 김문수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단결을 외쳤다고 말했습니다. 예.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우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단결을 강조하면서 그 표를 좀 흡수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거대 여당 대통령을 막을 후보는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대선 후보였던 그 이미지를 좀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 장동혁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랑 장동혁 후보 모두 탄핵
반대파 후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탄핵 반대파 같은 세력을 놓고 경쟁하는 만큼 이 찬성파의 표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이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더 승기를 잡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네, 두 후보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 두 후보의 메시지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혁신의 목소리, 쇄신의 몸짓은 결코 꺾임이 없을 거다,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좀 쇄신의 의지를 계속 내비쳤고요. 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짧은 소감 밝혔는데 마음 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당원들이 쇄신 필요성을 주장했던 탄핵 찬성파가 아니라 이 탄핵 반대파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에 대한 좀 아쉬움을 드러낸 거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 당심이 탄핵 반대파를 향했다는 것이 좀 주목이 됐는데요. 그럼 이 왜 당심이 이렇게 반대파에 향했냐? 우선 이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가 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좀 강하게 전당대회 기간 이뤄지면서 이 당원들이 위기의식을 더 느끼고 이 기존 구주류 친윤계 중심으로 결집한 부분들이 있었겠고, 또 이 광복절에 뭐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특별 사면 등 이 최근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대한 좀 반발심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이 밖에는 이 기존 탄핵 찬성파, 이 소위 혁신파로 분류됐던 이 당대표 후보급들의 불출마도 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정치권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런 인물들이 전당대회에 아예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이 개혁 소장파, 이 개혁을 원하는 당원들의 결집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예. 실제로 이 당원들이 좀 전당대회를 좀 외면했다, 이런 뭐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이 44%대로 지난해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4% 포인트 가량 낮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놓고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우선 이 탄핵 반대파인 두 후보 전당대회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인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계속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합친 윤건희당이 됐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그리고 둘 중 어느 후보가 차기 대표가 되더라도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이 당권을 쥐게 되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된다, 이런 강경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출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최고위원 선출 결과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선출된 최고위원을 보면 신동욱, 김민수, 양양자, 김재원 최고위원 당선됐고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는 우재준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구도로 보면 여전히 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뭐 양양자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탄핵 반대파, 강경파로 분류됐던 인물들이고, 그나마 이 우재준 청년 최고 같은 경우가 탄핵은 반대했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우선 참여했던 의원이고, 지속적으로 당의 혁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인사라 이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이 최고위 구성만 놓고 보면 뭐 4대1, 3대2 정도로 당심이 좀 나뉘었던 거로 볼 수 있겠는데, 차기 지도부 이제 구성을 좀 생각해 보면요, 당연직 최고위원회 송원석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포함이 되는데 모두 탄핵 반대파 인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 대표도 결국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누가 와도 탄핵 반대파 인사가 대표가 되기 때문에 예. 차기 지도부 9명 중에 8명이 탄핵 반대파 인사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압도적이네요.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구성이라면 이 탄핵 반대파로 압도적으로 쏠렸기 때문에 차기 지도부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이런 예측도 나오긴 합니다. 뭐 정치권에서는 계속 국민의힘의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분석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이제 탄핵 찬성파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모두 당 쇄신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사들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이미 대선 이후에 쇄신을 위해서 뭐 김용태 비대위, 안철수, 윤희숙 혁신이 띄우고도 당 혁신안들이 계속 무산이 된 뒤에 전당대회가 그랬죠. 치러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탄핵 반대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당 쇄신 동력 급속하게 약화될 거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전당대회 출마했던 이 찬탄파 후보들 계속 마찰이 생기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 안에서 이 분당에 대한 그 예측이 나왔던 건데, 뭐 현실적으로는 우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쇄신 세력인 친한동훈계나 뭐 안철수 의원 등은 계속 당에 남아서 쇄신 동력을 끌어야 가야 한다, 이런 인식이고, 향후 계속 혁신안, 개혁안,
뭐 이런 쇄신을 놓고도 마찰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어떤 내용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순방 외교입니다. 일본, 미국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3박 6일간의 순방에 나섰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상들을 연이어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일본 도쿄로 향했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도쿄에서 첫 일정으로 이 제1동포들과의 오찬이 있고요. 이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곧바로 진행을 합니다. 일본 의회에서 주요 인사들 접견까지 마치고 나면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82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26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 직후 오찬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 이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조선소 시찰 등을 마친 뒤 한국으로 28일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은 뭐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죠. 맞습니다. 우선 지난달 말에 이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주한미국 위원화 같은 안보 현안도 당장 해결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뭐 양국 정상이 이 공동 성명을 과연 도출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관심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취임 이후 본인이 밝혔던 뭐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결국 그 외교 가치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순방에 연이어 일본, 미국 정상을 만나면서 한미일 동맹을 좀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우선 내건 거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번 방미에 앞서서 세 가지 키워드를 냈는데 이 경제통상 안정화, 그리고 안보동맹 현대화, 그리고 새 협력 분야 개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결국 관세 문제, 방위비 협상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지인데 어떤 무게감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 뉴스펀치 어떤 주제입니까? 네, 마지막은 시신에서 사라진 금목걸이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20일에 며칠 전이잖아요. 이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타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고 알턴병으로 숨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그 현장 좀 다녀오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이제 집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경찰이 현장에 와서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하잖아요. 예. 이번에도 소방에서 남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시신을 인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할 경찰서 형사 2명이 현장에 와서 시신을 확인하고 증거 수집용 사진을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사인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 과학수사대 소속 직원 3명이 도착해서 현장 검식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이 모두 2장인데 앞서 찍은 사진에는 시신에 금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찍은 사진에는 이 금목걸이가 사라진 겁니다. 하하. 결국엔 이 숨진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가 뭐 단 30분 정도의 시간 만에 사라진 건데 이 현장에서 이 경찰 등 5명이 서로를 의심하면서 뭐 몸을 수색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목걸이가 발견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 20돈짜리 목걸이가 시가로 따지면 1,200만 원 가량 되는 금액인데 이 시신에 있는 금목걸이를 정말 누군가 훔쳤다면 이게 절도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 소속 직원 중 누군가 금목걸이를 가져간 게 아니냐 이러면서 경찰이 어제부터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용의자가 체포됐다면서요? 네, 어제 밤사이 이제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목걸이를 가져간 용의자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이 지금은 절도죄 피의자가 됐는데요. 이 범인은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그러니까 현장을 검식하는 조사관이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어제 수사를 시작하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 4명과 이 검시조사관 1명을 모두 순차적으로 불러 소환 조사를 했는데 검시조사관이 조사에서는 이 부인을 하다가 이 조사 마친 뒤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검시조사관이 현장에서 목걸이를 빼돌려서 자신의 주거지에 금목걸이를 숨겨놓았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이 됐는데 아이고. 경찰이 즉각 자택에 방문하니까 이 금목걸이가 발견이 됐고 즉각 압수했다고 합니다. 절도 혐의로 우선 해당 검시관은 긴급 체포된 상황입니다. 눈이 멀었군요. 맞습니다. KBS 이윤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주말이기도 하며 또 여름의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처서인데요. 폭염특보가 어제보다 더 강화되고 확대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체감온도 35도 안팎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광주, 부산이 34도, 세종, 대전 35, 강릉,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1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또 8일 연속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서인 오늘 밤에도 26도 이상의 밤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연속 열대야 기록 행진을 계속 이어가겠고요. 당분간 처서 후에도 낮에 무더위가, 밤에는 도심과 해안에 열대야가 반복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주로 수도권이나 일부 제주 그리고 강원권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습도가 높아 무덥겠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경기 동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남부 일부 지방, 제주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이후 월요일과 화요일도 전국적으로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오늘과 내일 대기질은 깨끗하겠고 일부 중서부와 대부분 남부 지역에 오존 농도가 오후에 나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서위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이번 주말에도 피서를 떠나는 차량들로 이른 아침부터 강원권 도로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지금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월문 1터널에서 서종까지, 이후 동산 1터널에서 홍천 휴게소 지나 내촌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서창 분기점에서 호법 분기점까지 총 18km 정체 구간이고요. 이후 원주에서 새말까지는 한 흐름에 밀립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남사진이에서 속도 더디고요. 천안에서 목천까지 이동량 꾸준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문경 2터널에는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인데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에서 일산 판교 쪽 수락산 터널에서 사패선 터널까지 정체고요. 이후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계양에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으로 이 정치권의 주목도가 부쩍 높아진 정당이죠. 조국 혁신당의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서왕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왕진입니다. 네. 이번에 사면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간절한 마음이었죠. 예상보다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도 좀 조국 대표 가족들의 어떤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공감이 있었고, 특별히 대통령의 어떤 결단,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도 있어서 7월에 있었던 오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 민주당, 국민의힘 먼저 하시고 작은 정당들 오찬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8.15 사면복권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고, 조국 대표 이름도 직접 거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보이셨는데, 관심을 보이셨던 주제가 뭐였냐면은 윤석열 검찰 정권, 그다음에 정부 들어서서 건설 노동자 또 화물연대 이 노동자들에 대한 굉장히 타겟을 삼은 검찰의 어떤 기소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감옥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께서 노동법에 상당히 정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로 상당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문제 전반에 대한 좀 상황 조사도 좀 해보라고 비서실장한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논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있었고, 전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을 좀 이렇게 그전에 뵌 적이 있어서 끝나고 나오면서 또 한 말씀 드렸더니 뭐 즉답을 하시거나 답을 하신 건 아닌데
그때 표정이나 또 물어보시는 게 예. 대통령께서는 애초에 좀 조기에 하실 마음이 있으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정치적 상황 여러 가지를 보시고서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아까 조국 전 대표와 그 가족의 피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네. 물론 뭐 정말 탈탈탈탈 털어서 네. 뭐 처음에 용의선상에 있던 것과 전혀 무관한 증거들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전후관의 사정을 우리 국민들도 알긴 압니다만 네. 그러나 뭐 없는 일로 그 기소되고 재판받은 건 아니고 분명히 뭐 서류 위조나 입시 비리라고 하는 증거들이 명확히 드러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고 그리고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네. 이게 뭐를 어떻게 피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검찰이 이제 그 문제를 다뤘던 소위 2019년 조국 사태 그 부분을 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 개혁 진영에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최근까지 상황을 볼 때는 검찰이 일종의 권력을 향해서 질주했던 일종의 검찰 쿠데타의 출발이었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 속에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탈탈탈 털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제기했던 펀드 문제는 전혀 이렇게 대상이 되지 않아서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성적 문제나 뭐 저 자녀의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 했는데 시간이 과하게 됐다. 이걸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은 4년 또 조국 대표는 2년 뭐 자녀는 의사면허 박탈하고 고졸되고 이런 것들이 형량에 있어서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검찰의 아주 과도한 의도가 있었고 예. 기소와 공소권의 남용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받은 형량도 너무 가족에게 과도했다 이렇게 인식하신 게 물론 뭐 국민들 중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많습니다만 반반입니다. 반반. 예, 그렇습니다. 예, 반반인데 그래서인지 그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제일 피해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네. 이런 말이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입에서까지 나왔어요. 그죠? 네, 네. 그거 동의하세요? 우선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점, 뭐 그 지지율 떨어지는 뭐 구조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중에 하나죠.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국 대표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복합적인 구성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로 부정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시는 것은 불가피했고 그 점에 관해서 조국 전 대표나 저희 당은 뭐 확고하게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어떤 대단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있고 조국 대표 그때 저 감옥에서 첫 나왔을 때 첫 일성이 대통령 결단에 대한 감사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인식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사면 복권되고 석방된 후에 광폭 행보를 보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네. 볼멘 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대통령께서 사면복권을 하신 것은 물론 뭐 검찰권 오남용이라든지 그 피해에 대한 공감 본인이 공감하시는 바 또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의회복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셨겠습니다마는 조국 전 대표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해라. 그 얘기죠. 조국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열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역할을 잘 하는 것 그것이 개혁진보진영 전체의 어떤 통합이란 힘을 높이고 예. 또 이 정부가 해나가고자 하는 개혁 조치 힘을 좀 잘 만들어 나가는 것 이렇게 잘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지 뭐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것이 사면복권의 어떤 취지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비판하고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 뭐 잡아가던 세력이었고 반대를 하는 측이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그것도 민주당 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자숙을 이야기하고 또 불편한 어떤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저는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선거에 출마한다라는 이야기
또는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뭔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사실 뭐 지방선거 예를 들면 부산시장론, 서울시장론 또는 뭐 심지어 합당론 이런 이야기를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한 번도 논의한 적도 없고 조국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들은 민주당 의원들 개인분들 중에서 좀 아이디어처럼 나온 것이고 워낙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여론이 민감하기 때문에 언론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피하지는 않겠다 정도의 대답을 한 것이고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조국혁신당 아직 지방선거에 대한 큰 전략 논의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방선거 압승론을 제기하고 그 출발을 호남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신 분은 정청래 당대표이실 정도로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앞서가고 예, 있는 예. 상황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러저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는데 조 대표에 대해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받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내에서 뭐 지방선거 또 합당론 등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쭤봐도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오겠네요. 다들 지금 궁금한 건 그건데 우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죠. 애초에 해왔던 창당할 때부터 가졌던 입장이 있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라든지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원래 가지고 있던 스탠스에 근거한 판단과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특히 합당 예, 이런 예. 것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일단 뭐 11월경에 전당대회를 해서 조국 대표를 다시 대표로 선출할 계획인 건 맞습니까?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는 계획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시기는 대략 11월 뭐 중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정 때문에 뭐 추석 연휴라든지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상식적으로 조국 대표가 다시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시는 것처럼 조국혁신당은 작은 정당이고 자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도 그 역할에 한계가 있는 당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도 당연히 전면에 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장 지방선거 또 그때 같이 열릴 보궐선거 그중에 어느 쪽을 조국 전 대표가 선택할 것이냐 이거부터가 이제 관심사인데 뭐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만약 맡게 되면 일선 정치 현장에서 좀 떠나게 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들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선 저도 뭐 조국 대표한테 직접 본인의 계획을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러저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진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의도 정치에서는 아마 그게 그렇죠. 상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 6월에 이렇게 제기되는 뭐 지방선거에 어떤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든 재보선 나가는 것이든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뭐 저희 당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민주당을 포함해서 개혁 진영이 현재 어떤 굉장히 내란 그 정신에서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판하고 우리 정치를 좀 더 건강한 보수와 뭐 개혁 이렇게 체계로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 과정에서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떻게 나갈 것이냐 큰 전략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포함해서 뭐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위협이 없는 곳이고 오히려 거기는 민주당 주도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 기초의원들, 국회의원들도 다 압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의 혁신이 필요한 곳입니다. 개혁 진영에. 그런 곳은 건강한 혁신 경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그것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민주당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런 큰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 그림 속에서 조국 혁신당 또는 조국 전 대표의 역할이 이러한 게 좋겠다라고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왕진 원내대표의 표현은 쉽게 표현하면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수도권 영남 뭐 충청 이런 지역에서는 뭐 단일 대우라고 하는 건 서로 후보를 사전 조정하거나 뭐 이러자.
뭐 경선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연합해서 경선하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뭐 아주 작은 선거였습니다만은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있을 때 영광에서는 직접 경쟁을 했습니다만 그 부산에서는 사실은 후보 단일화 작업을 했는데 꽤 어려웠습니다. 그게 뭐 아무리 국민의힘이 압도적이고 국민의힘이 결국 당선됐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당연히 단일 대우를 해도 쉽지 않은 선거지만 단일화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큰 그림과 전략 속에서 잘 논의하고 합의를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당을 따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저희들이 창당할 때부터 가졌던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 정치 구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아주 거대 정당의 일종의 진영 정체가 너무 극심하다. 예.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지역주의 기반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고요. 또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는 곳에서라 하더라도 너무 두 정당이 극단적 대립 체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정당들이 국민들의 요구나 기대가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일종의 좀 조정 역할 또 그걸 완충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또 혁신과 개혁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큰 정당이라도 특히나 이제 집권 정당이 됐기 때문에 너무 일방 독주를 하면 상당히 고립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조국혁신당처럼 좀 쇄빙선 역할을 하는 정당이 오히려 개혁 아젠다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창당할 때부터 저희는 저희 역할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한국 정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참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정착시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민주노동당이나 뭐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진보적 제3정당의 역할로 위상매김한다면 뭐 정말 오래된 한국 정치의 숙제고 그런 정당이 좀 커서 원내교섭단체도 좀 만들고 네. 이러는 게 한국 정치의 전반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인식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던 인식인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은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 같은 노선은 또 안 걷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를 강하게 더 비판하고 더 진보적 의제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내란의 완전한 청산, 또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들 이런 것들은 조국혁신당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사회정책 최근에 금투세 논쟁이라든지 세제 논쟁과 같은 것도 있고요. 특히 저희는 정치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상당한 기득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분명히 하고 저희 역할을 해나가고 다른 진보정당 소수정당과 함께 해나가는 것들은 조국혁신당의 큰 역할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솔직히 조국 전 대표가 뭐 어떤 차기가 됐건 차차기가 됐건 뭐 대권을 만약 노린다고 하면 결국은 큰 정당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서 경쟁해야 되지 않아요? 뭐 대권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일 예.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선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우리나라를 지금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작은 정당들의 역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결선 투표제라든지 정치개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개헌 후에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개헌 이후에 굉장히 다른 또 선택과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너무 설정할 필요도 없고요. 조국 대표도 지금 대선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지금 조국혁신당 내에서는 뭐 그 내부에서의 서로 이견이랄까 뭐 이런 게 전혀 없죠. 거의 의견 일치를 보죠. 작은 정당이고요. 뭐 정책이나 어떤 대정부 뭐 입법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아직 이제 창당 초기라서 예. 서로 이렇게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은 없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조국혁신당은 가장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떤 국민의힘을 더 찌그러뜨리자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거 그 다음에는 뭐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 뭐 이런 거는 거의 민주당하고 노선이 같죠. 큰 틀에서 방향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내용적으로 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저희는 작년 8월 달에 이미 법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딱 1년 됐습니다. 예. 민주당도 뭐 기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내놨고
이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 들어온 이래로 특위를 만들어서 예. 작업을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 쪽 입장하고도 약간 또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중수청을 어디에다 둘 거냐, 행안 분야, 예, 법무 분야. 또 수사 보완 요구를 검찰에게 어느 정도나 줄 거냐. 그러니까요. 이건 실제로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로 많은 뭐 또는 중수청으로 수사 권한이 넘어가는데 일선 경찰들의 역할과 책임성은 어떻게 그럼 담보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안하고 또 이제 아직 뭐 민주당 특위안이 공식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예. 그걸 보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또 논쟁도 하고 조정을 해나갈 제일 그런 큰 역할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예요, 거기서? 우선은 검찰 그저 중수청의 역할에 그치. 있어서 저희 법안에는 이제 법무부 아, 산하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가 아니고? 예. 그게 이제 법 체계를 운용하고 그거를 일종의 중수청도 중요한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문민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보면은 법무부가 맞는데 이제 최근에 제기되는 것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전이 제대로 됐느냐. 여전히 검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법무부에 그걸 두 개를 다 두는 것이 맞느냐 이런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될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밖에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뭐 몇 가지 활동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사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제1호 당론으로 만들었던 법안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었던가요? 예. 뭐 그런 역할이었고 상당히 차기 주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때였는데요. 핵심은 그런 겁니다. 한동훈 씨는 윤석열 소위 검찰총장 휘하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2019년 검찰 쿠데타의 핵심 주역이었고 소위 조국 사태 과정에서는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그 수사를 사실상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예. 최근에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해서 탈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반발을 하던데 본인이 그 당시에 했던 그 과도하고 정치 의도가 섞인 과잉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동일한 잣대로 본인의 문제가 어떤 거죠? 대표적으로 자녀의 그 논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이 뭐 2만 시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 따님의 이 저 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뭐 하나하나 예, 신용 그 저 카드 조사해 가지고 8시간인데 뭐 10시간을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검찰들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또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찰이 이제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상 뭐 패소를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했다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특검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에 적극 찬성하고 뭐 이런 최근에 그 일련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때문인지 한동훈 특검법은 지금 정치권의 주목도가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관심사가 아니었는 게 돼버렸어요. 워낙 뭐 오래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한동훈 특검법을 저희들이 최근에 뭐 새롭게 제기하거나 뭐 주장하는 바는 아니고요. 1년 오히려 뭐 작년 훨씬 1년도 전에 이미 발의해놨던 내용인데 발의해놨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동력은 별로 없다. 최근에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조국 대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또 제기하고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의 예.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그 수사에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린 검사 3명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셨죠. 네. 이거는 좀 그렇듯해 보여요. 네.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그렇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예. 야 이런데 과거에 어떻게 불기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검찰권을 자기 편들한테는 아주 손방망이고 상대편한테는 아주 무쇠방망이를 휘두른 것이 너무나 뭐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특검을 통해서 이제 그 실체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거, 예.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도 그렇게 처리한 것을 지난 검찰들이 실제로 행한 일인데 그 중에서 아직 현직에 남아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예. 실행한 검사들이 그리고 예. 일부는 뭐 심우정 당시 총장을 포함해서는 이제 사직하고 나갔죠. 그래서 현직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뭐 특검에서 어떻게 앞으로 다룰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1차적으로 감찰을 해서 그 문제를 좀 한번 스스로 바로잡는 것들을 실행해 봐라라는 아니,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검찰 스스로도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해서 고검에게 다시 수사하도록 하고 수사하고 있다가 특검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보면 정말 그 지검에서의 그 검사들은 뭔가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번에 뭐 영전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지난 검찰이 행한 이 기소 수사권의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우선 법무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봐라. 한번 역할을 좀 해보라라는 것이 그랬더니 감찰 요구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어제 저희들이 직접 뵙고 예. 전달도 해드렸고 요청을 드려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진지하게 한번 다시 그 부분 다뤄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뭐 인사 조치를 통해서 상당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인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이 1차적이죠. 예.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검찰 법무부 인사 과정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약간 빈 구석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조국 혁신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네. 인사를 포함해서 감찰 노력을 좀 제대로 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국 혁신당 어떤 선택들을 민주당과 함께 내리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궁금증 풀려면 연말이나 돼야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좀 기다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정치도 K-팝처럼 되기를 좀 기원하면서 고른 곡입니다. 요즘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한 K-팝 곡이죠. 네, K-팝 데몬 헌터스 OST 중에서 골든 함께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